오늘 오전 맨해튼 할렘강 인근에서 변사체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지난주 실종된 11세와 13세 소년들 중 한 명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복면을 쓰고 스쿨버스에 올라탄 3명의 소년들이 버스에 탑승해 있던 14세 소년에게 총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총은 불발돼 소년은 목숨을 건졌지만 가해 일당 중 2명은 살인 미수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뉴저지주 모리스 턴파이크에 소재한 쇼트힐몰의 디올 매장에서 대낮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들은 12만 달러치 이상의 물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 게임 영상을 즐겨보는 아이들이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몬태나주에서 틱톡 어플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 틱톡사와 앱스토어 측은 매일 1만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브루클린 지하철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위협한 청소년을 사망케 해 정당방위가 인정됐습니다. 조던 릴리, 데니얼 페니 사건과 비슷한 양상을 띠어 해당 판결이 다가오는 페니의 재판에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시 할렘강에서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지난주 11살, 13살 두 소년이 실종된 지역이라 발견된 시신과 실종된 소년들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 당국은 스쿠버 다이버 및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경이 오늘 할렘강에서 시체가 발견된 후 메디슨 애비뉴 브릿지 인근에 수사팀을 대거 파견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11세, 13세 두 소년이 실종 신고를 당한 지역이라 오늘 발견된 시신과 해당 소년들이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아 실종 신고를 한 가족들은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2명의 소년은 지난 금요일 145스트리트 브릿지 인근에서 실종됐다고 신고가 접수된 이후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뉴욕시경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리 인근 수색을 이어왔습니다. 실종 신고된 소년들을 찾기 위해 할렘강을 따라 수색하던 뉴욕시경이 강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경은 시신의 신원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슨 애비뉴 다리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은 실종된 2명의 소년 가운데 1명과 옷차림과 신발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실종된 소년 중 1명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수사당국은 나머지 1명의 시신도 인근에 있는 것은 아닐지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스쿠버 다이버를 할렘강으로 파견해 범죄 인근 지역을 수사하고 있으며 헬리콥터 역시 할렘강 상공을 돌며 인근 수색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이버 및 검시관들이 랜달스 아일랜드에 도착해 뉴욕시경과 협력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뉴욕시경은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운행 중이던 한 스쿨버스 안에서 14세 소년에게 총 3발의 실탄을 발사했던 10대 청소년들이 어제 검거됐습니다. 3명 중 2명이 살인 미수로 체포됐고 나머지 1명의 뒤를 아직 쫓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총기 규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주에서 또다시 10대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스쿨버스 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메릴랜드 지역 매체들은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 운영 중이던 한 스쿨버스 내에 청소년 3명이 올라탄 후 버스 안에 탑승해 있던 14세 남자 중학생에게 총을 겨누고 3차례에 걸쳐 총탄을 발사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3발의 총격이 모두 불발되면서 해당 학생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실탄 3발은 버스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마틴 딕스 버스 노조 대표는 해당 사건을 놓고 아무리 10대들 간의 다툼이라고 해도 이번 사건은 명백한 살인미수라며 그들은 실제로 방아쇠를 3번 당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총이 발사되지 않았고 총알이 총에서 튕겨나갔을 뿐이라며 이들은 14세 소년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행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청소년 3명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총탄이 발사되지 않자 해당 중학생을 구타한 뒤 도망쳐버렸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 중 2명에게 1급 및 2급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나머지 1명의 행방은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1년간 미국 내에서는 총 650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으며 무려 4만 명 이상이 총기 폭력으로 사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한인들이 많이 찾는 숏힐 몰 내 디올 매장에서 대낮에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복면을 쓴 4명의 강도단은 이곳에서 순식간에 12만 5천 달러치 가방을 털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11시경 뉴저지 모리스 턴파이크 선상에 소재한 쇼트힐스 쇼핑몰에 강도단이 난입했습니다. 검은색 복면과 모자를 쓴 4명의 강도단은 이 쇼핑몰 내 크리스찬 디올 매장을 타겟으로 삼아 침입했고 순식간에 가방 25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들이 훔친 물건의 가치는 약 12만 5천 달러 상당으로 한화로 약 1억 6천만 원어치의 상품을 털어간 것입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매우 대담했습니다. 다른 쇼핑객과 직원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높이도 있는 가방들을 낚아채 간 후 양손 가득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당시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매니저 안드레아는 혹시 모를 위협을 우려해 매장의 안쪽 방으로 모든 직원들이 피신한 뒤 신고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습니다. Sounds a little scary. I mean, if I was there at that time, I probably wouldn't feel as safe. It's disturbing. It's just, it hurts everybody from the top down. I think just more hyper aware when going into big stores, like in malls especially, because malls in general already like overwhelm me.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범인들이 도주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이들이 검은색 SUV 차량을 타고 쇼핑몰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아직 추적 중에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에 소재한 쇼핑몰에서 최근 이러한 강절도, 폭력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쇼틀스를 비롯해 한인들이 많이 찾는 가든스테이트 플라자나 아메리칸 드림몰에서는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보안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쇼핑몰 밖 순찰차 대기는 물론 실내에도 일반인처럼 보이는 경찰관들을 배치하기도 했으며 가든스테이트 플라자의 경우 최근 청소년들의 폭력 사태가 잇따르자 지난달부터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성인을 동반하지 않는 10대 청소년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요즘 유튜브 사용하지 않은 분들 잘 없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어린이 추천 영상에 폭력적인 영상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추천된 폭력적 영상을 시청할 경우 더욱 자극적인 영상들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고리즘이라고도 불리는 유튜브 영상 추천 시스템은 지난 2005년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유튜브는 사용자가 시청한 영상의 카테고리를 이용해 자주 시청한 카테고리 종류에 따라 영상을 추천해왔습니다. 지난 2012년 시스템이 영상을 시청한 길이와 빈도수에 집중해 영상을 추천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며 알고리즘 추천 능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튜브 사용자는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영상들을 찾아보는 것이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문제는 알고리즘 시스템이 영상 시청 기록을 이용해 연령층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연령에 맞지 않은 영상이 추천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16일 비영리 단체 기술 투명성 프로젝트 TTP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종류의 영상을 추천하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험은 작년 11월 한 달간 진행되었고 TTP는 4개의 계정을 생성해 2개는 9세 소년, 나머지 2개는 14세 소년들이 즐겨볼 만한 로블록스, 헤일로나 GTA 등의 게임 영상을 찾아보며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을 관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추천된 영상들은 총기 훈련이나 범죄 등 매우 폭력적인 것들이었습니다. TTP는 4개의 계정을 통틀어 총 1,707개의 폭력적인 영상이 제공되었으며 이 중 70% 이상의 영상이 14세 소년들의 계정에서 추천되었습니다.
TTP는 이가 유튜브 알고리즘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총기를 사용하는 게임 관련 영상을 시청할 경우 총기에 관련된 영상이 나왔다. 정제되지 않은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유튜브 측이 유해 콘텐츠 차단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유튜브 측은 알고리즘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최대한 많은 연구 인원을 동원해 이를 한층 강화하려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편으로는 해당 실험으로 알고리즘이 아이들에게 유해하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총 몇 개의 영상이 추천되었는지 또 계정이 유튜브 아동용 설정을 가동시켰는지에 대한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대변인은 아이들이 유튜브 키즈 어플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해당 어플의 영상들은 아이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정제된 후 업로드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튜브는 회사의 영상 정책을 애매하게 지키는 자극적인 요소가 다수 포함된 보더라인 영상들을 알고리즘이 추천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연구 중입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미국 몬타나주가 내년 1월부터 소셜미디어 어플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몬타나 주민의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기 위해 해당 법안을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틱톡사와 틱톡 이용자들의 반대 의견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영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미국 몬태나주가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소셜미디어 어플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14일 SB419라는 이름으로 주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몬태나주에서는 틱톡과 해당 어플을 제공하는 앱스토어들에게 매일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나 이는 기존의 틱톡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던 이용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렉 지안포르테 몬태나주 지사는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이용해 미국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빼내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틱톡 유저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이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틱톡은 해당 법안이 비헌법적이라는 이유를 설명하며 법안에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들은 수정헌법 1조에 의하면 몬태나 주민들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 법안은 해당 헌법을 위반했다며 틱톡을 통해 생계를 꾸리거나 스스로를 표현하던 주민들에게 어플을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확신을 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소셜미디어 회사 단체 넷초이스 또한 틱톡 측의 입장에 지지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법안 자체의 실효성 또한 질문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1조에 따라 시민들이 해당 어플을 다운로드하는 데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제재가 가해진다고 해도 시민들이 가상사설망 VPN을 통해 인터넷 사설망을 타 지역으로 우회해 어플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미국의 타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안의 운명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브루클린 지하철에서 자신을 공격한 청소년을 찔러 죽인 남성이 정당 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의 결론이 지하철에서 노숙자 조렌 닐리를 목 졸라 죽인 데니얼 페니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선 기자입니다. 지난 4월 6일 25세 마크 스미스는 브루클린의 D 지하철에서 18세 이사야 콜라조를 죽인 혐의로 과실치사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월요일 대배심원은 스미스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그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전했습니다. 스미스가 칼을 꺼낸 건 콜라조와 그들의 친구들이 가한 위협 때문이었다는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증인단은 6명에서 7명가량 돼보였던 콜라조 일행이 스미스에게 단체로 주먹질을 하는 등의 위협을 했고 스미스는 최후의 상황에서 칼을 꺼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미스의 변호인은 브루클린 지방검찰이 편협하지 않은 조사를 이어온 끝에 스미스 씨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원고 측은 스미스를 상대로 항소심을 걸 수 없습니다. 스미스는 자신이 상대 소년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 일이 일어났을 당시 그 친구가 죽었는지 몰랐다. 그 사실을 듣자마자 내 발로 경찰에 자수했다며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과 다니엘 페니의 기소가 닮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페니는 지난 5월 1일 F지하철에서 30세 노숙자 조던 닐리의 목을 졸라 죽임으로 인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설 전망입니다. 페니의 변호인단은 닐리가 승객들을 위협하고 있었으며 페니는 그저 자신과 주변 승객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당방위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페니는 지난주 기소사실 인정 절차를 밟고 구치소에서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조셉 디 베네데토 변호사는
페니의 변호인단이 스미스의 판결과 비슷한 판결을 받을 것을 목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두 개의 사건 모두 영상물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해자가 가해자나 주변인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주장을 이용해 정당방위를 얻어내려 한다는 데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두 재판 사이의 차이점이라면 페니는 닐리를 상대했을 당시 비무장 상태였으나 스미스는 칼로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 베네데토는 스미스의 건과 달리 페니는 닐리에게 먼저 신체적인 접촉을 가한 것으로 보아 이 점이 대배심원의 결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닐리가 승객들을 위협하는 장면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닐리가 다른 이들을 해하려 하는 걸 막았다는 주장이 더욱 강해졌을 것이라며 이를 뒷받쳐줄 증거가 없다면 페니는 정당방위를 선고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 베네데토는 정당방위 재판의 경우 특히 대배심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끝까지 예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뉴저지 패터슨 지역에서 한 남성이 학교 경비원과 총격전을 벌이다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9시경 59세의 로버트 캐롤이 메디슨과 10번가 근처의 21번 학교 밖에서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인 후 총격으로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몇 시간 뒤인 12시 40분경 사건 발생 인근 교차로 근처에서 캐롤을 체포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총격전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캐롤은 1급 살인미수,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캐롤은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오늘 오후 법정에 출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신용회복위원회가 한국에 갚지 못한 빚이 있는 한인들의 채무 문제 해결에 힘이 되어드리겠다며 해외 동포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에 따르면 상담 내용은 부채 상담, 국내 채무, 채무 조정 신청 등으로 변제 계획 이행을 통해 신용회복은 물론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채무 독촉 및 채권 추심 행위도 중단됩니다. 또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과 민간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해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개인의 소득과 자산 상황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게 됩니다. 대상은 한국 내 금융기관의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채무 및 신용 확인,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변제 유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는 연체 이자 및 이자가 전액 감면되며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됩니다. 아울러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채무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 뉴욕 총영사관을 방문해 채무 조정 신청서 작성 후 팩스나 이메일, 우편 접수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가 폭언, 폭행 등의 이유로 노명섭 위원의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16일 정상위는 노 전 위원은 14일 플러싱 소재 사문각 식당에서 한인회장 선거에 대한 논의 중 김석주 전 뉴욕 한인회장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신체적 폭행을 가했다며 사회적, 윤리적으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의 자격을 16일부로 취소하며 정상위 활동과 선거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상위는 이번 결정은 원활한 차기 회장 선거와 정상위 운영을 위한 긴급 조치로 비슷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향후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회장 선거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한인 사회에 넓은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3개월간 파행을 거듭해온 제38대 뉴욕 한인 회장 선거가 사실상 경선으로 확정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위와 선관위는 17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진강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장과 김광석 전 KCS 회장 등 모두 2명이 입후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7번과 N전철 승객들을 타깃으로 한 크레딧 카드 연쇄절도범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달 9일부터 최근까지 퀸즈 플러싱과 우드사이드, 롱아일랜드시티 등 7차례에 걸쳐 전철 승객들의 크레딧 카드를 몰래 훔쳐 달아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의자는 지난달 9일 오전 12시 30분경 7번 전철 메인스트리트 역에서 60세 남성이 외투에 소지하고 있던 크레딧 카드를 몰래 훔쳤습니다.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7번 전철 우드사이드역에서 32세 남성의 크레딧 카드를, 지난 5일에는 퀸즈보로 플라자역 N전철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던 41세 남성의 크레딧 카드를 훔쳤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4차례에 걸쳐 우드사이드, 잭슨하이츠, 플러싱 등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폐쇄 회로에 포착된 용의자 모습을 공개하고 사건 해결에 단서가 될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